흡수하는 정신 14장 운동과 종합적 발달. 운동을 새로운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오해 때문에 운동이 실제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이의 경우에 특히 더 그러하다. 불행하게도 교육에서 운동이 경시되고 오직 뇌에만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다. 최근까지 매우 열등한 지위에 놓여 있었던 육체적 교육만이 운동을 고려했지만 이 교육은 지능을 도외시했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신경계의 조직을 고려해보자. 무엇보다 먼저 뇌가 있다. 그 다음에 뇌로 전달될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감각들이 있다. 세 번째로 신경이 있다. 하지만 신경 조직의 목표는 무엇이며 신경 조직이 가는 곳은 어디인가? 신경 조직의 목표는 근육, 육체의 에너지와 운동을 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복잡한 신경계는 세 개의 부분, 즉 뇌와 감각과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동은 신경계의 목표이자 결론이다. 운동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개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위대한 철학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명상에 대해 말하거나 그것에 대해 쓸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근육을 사용해야 한다. 만일 철학자가 명상한 결과를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명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근육이 없다면 철학자의 사상을 표현할 길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동물로 관심을 돌린다면 동물의 행동은 오직 운동을 통해서만 표현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동을 고려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운동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근육은 신경계의 일부이다. 신경계의 모든 부분은 서로 결합하여 사람이 환경과 관계를 맺도록 한다. 신경계가 관계의 계통이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신경계는 사람이 무생물 및 생물의 세계와 따라서 다른 개인들과 관계를 맺도록 한다. 신경계가 없다면 개인과 환경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신체에 조직화된 다른 계통들은 그 목표가 비교적 이기적이다. 왜냐하면 이 계통들이 개인의 육체에만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이 계통들은 단순히 개인이 살아가는 것만을 허용한다.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식물처럼 그저 생장만을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계통들은 식물적인 삶의 계통과 기관이라 불린다. 그렇다면 각 계통 사이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식물적인 계통은 오직 그 개인의 성장만을 돕는다. 그러나 신경계는 그 개인이 다른 개인들과 관계를 맺도록 한다. 일종의 외무장관과 비슷하다. 식물적인 계통은 그 개인이 최대의 안락을 누리고 육체의 순수와 건강을 즐기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기가 맑은 곳과 멋진 호텔로 간다. 신경계를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보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비록 신경계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인상과 생각의 순수함을 안겨주고 또 보다 높은 곳을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말이다. 물론 인상이나 생각에서 순수를 유지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신경계를 단순히 식물적인 계통으로 낮춰보는 것은 실수이다. 만일 단순히 개인의 순수와 고양이라는 기준만을 고수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이기심에 빠지게 될 것이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가 바로 그런 이기심이다. 동물들은 행동에서 아름다움이나 우아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동물들의 행동은 그보다 더 깊은 목적을 갖고 있다. 그렇듯 사람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순수하고 더 세련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물론 사람도 아름다울 수 있고 또 아름다워야 하며 가장 섬세한 것들만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목적이 된다면 그의 인생은 무익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이 뇌 덩어리 또는 근육 덩어리의 쓰임새는 어디에 있을까? 이 세상에서 보편적인 어떤 질서의 일부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일 우리가 영적 풍요 혹은 미학적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질서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주를 위해 쓰여야 한다. 영적 파워는 부이긴 하지만 개인의 부는 아니다. 그 영적 파워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순환되어야 한다. 영적 파워는 표현되고 이용되어야 하며 그런 식으로 관계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나 자신이 천국에 가기 위해 순수해지는 것에 만족한다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부분과 내 인생의 목표 중 가장 위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틀림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환생을 믿으면서 지금 이 생에서 제대로 살면 다음 생에서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런 마음은 이기적이다. 그런 식으로 삶으로써 우리는 영혼을 식물의 수준으로 전락시킨다.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 영원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영원히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실제 삶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다른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각자가 자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은 우리에게 여러 기능들을 부여했으며 따라서 이 기능들은 다 발휘되어야 한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도록 하자. 만일 우리가 폐와 위와 심장을 갖고 있다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이 기관들 모두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 이 규칙을 신경계에 적용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뇌와 감각기관, 운동기관이 있다면 그것들도 당연히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만일 이 모든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를 향상시키기를 원할 때에도 예를 들어 뇌를 더욱 예리하게 다듬기를 원할 때에도 우리는 이 모든 부분들을 두루 이용하지 않고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아마 운동이 이 고리를 완성하는 마지막 부분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영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운동을 고려해야 한다. 운동은 신경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신경계는 세 개의 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단위로 움직인다. 신경계가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신경계가 나아지기 위해선 전체가 다 이용되어야 한다. 현대의 실수 중 하나가 운동을 고차원적인 기능들과 별도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근육이 그냥 존재하고 있으며 근육은 육체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몸매 관리나 레크레이션을 위해 사람들은 테니스를 즐긴다. 그런 운동을 하면 숨을 보다 깊이 쉴 수 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혹은 소화를 잘 시키고 잠을 깊이 자기 위한 산책은 어떤가? 이 같은 실수가 교육에도 행해지고 있다.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마치 훌륭한 군주가 양치기로 활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위대한 군주, 즉 근육계통이 식물적인 계통을 자극하는 핸들이 되었다. 이는 엄청난 실수이다. 이것은 분리로 이루어진다. 육체적 삶은 이쪽에 있고 정신적 삶은 저쪽에 있게 된다는 뜻이다.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발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 운동과 놀이를 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면 정신적 삶은 육체적 오락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자연이 붙여놓은 두 가지를 부자연스럽게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만일 육체적 삶을 한쪽에 놓고 정신적 삶을 다른 쪽에 놓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관계의 고리를 끊게 되고 사람의 행동은 뇌와 분리하게 된다. 사람의 운동 행위가 음식 섭취와 호흡을 돕는 데 이용되고 있지만 운동 행위의 진정한 목적은 개인의 전체 삶의 하인이 되고 영적이고 보편적인 세계 질서의 하인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운동 행위들은 센터, 즉 뇌로 조화롭게 연결되어야 하고 또 적절한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이 근본적이다. 정신과 활동은 같은 고리의 두 부분이며
운동은 더 고차원적인 부분의 표현이다. 이런 식이 아니라면 사람은 뇌가 없는 근육 덩어리에 불과할 것이다. 뼈가 부러진 경우처럼 뭔가가 제자리를 벗어나 있다면 사지는 더 이상 이롭게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은 식물적인 삶을 발달시키고 운동 부위와 뇌 사이의 관계가 배제되게 된다. 이것은 절대로 독립이 아니며 오히려 자연이 지혜를 발휘하여 함께 묶어놓은 뭔가를 깨트리는 것이다. 정신적 발달에 대해 논할 때 사람들은 운동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 정신적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 정신적 성장에 대해 말할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만히 앉은 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상상한다. 그러나 정신적 발달은 반드시 운동과 연결되어야 하며 또 운동에 좌우된다. 이것은 교육 이론과 실천에 반영되어야 할 새로운 사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운동과 근육을 호흡계와 순환계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운동에 심취하며 근육의 강도를 키우는 것으로 여겼다. 운동이 육체적 교육의 일부로만 남았던 것이다. 운동이 무슨 필요가 있어? 라는 식이었다. 새로운 인식은 뇌의 발달을 돕는 것으로서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신적 발달과 심지어 영적 발달까지 운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또 받아야만 한다. 운동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말하자면 어떠한 진전도 없고 어떠한 건강도 없다. 이것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근본적인 사실이다. 이런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사실들은 단순한 생각도 아니고 개인적 경험도 아니다. 자연을 관찰할 때마다 확인되는 자연의 사실들이다. 아이를 유심히 관찰해도 이 같은 사실들이 그대로 확인된다. 아이를 관찰하고 있으면 아이가 운동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정신을 발달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언어의 발달은 발성 근육의 이용과 더불어 이해력이 향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예들 외에 과학적으로 관찰해 보면 아이는 대체로 운동을 통해 지능을 발달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관찰들을 보면 아이의 경우에는 운동이 정신적 발달을 돕고 이 정신적 발달이 더 많은 운동과 행동을 낳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래서 정신적 발달과 운동과 행동은 하나의 고리를 형성한다. 정신과 운동이 같은 단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감각도 도움을 준다. 감각적인 활동을 할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는 지능이 떨어진다. 어린아이의 발달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교육 전반에 큰 도움이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근육을 수의근이라 부른다. 말하자면 개인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근육이라는 뜻이다. 의지는 정신의 가장 위대한 표현 중 하나이다. 의지에 힘이 없으면 정신생활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의 의지에 좌우되는 수의근은 정신적 기관이다. 근육은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다. 포유류 동물을 잡아서 살점을 다 떼어내보라. 무엇이 남는가? 뼈만 남는다. 뼈의 목적은 무엇인가? 근육을 지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뼈도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 뼈마저도 떼어내보라. 무엇이 남는가? 별로 남는 게 없다. 자연이 발달시킨 중요한 부분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아주 아름답다거나 그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한다면 그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형태는 뼈들에 붙은 근육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뼈대를 가진 모든 동물은 수익은 덕분에 형태를 갖고 있다. 낙타가 거만한 표정을 짓거나 부인이 우아하게 걷거나 아이가 놀 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그들의 근육이 만들어내는 형태뿐이다. 근육의 형태와 수를 연구하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다. 근육의 숫자는 정말로 많다.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근육을 다 외우려면 외웠다가 까먹기를 7번쯤 반복해야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외운 것마저도 조금 지나면 다시 까먹게 된다고 한다. 어떤 근육은 아주 섬세하고 어떤 근육은 덩어리이고 어떤 근육은 짧고 어떤 근육은 길다. 기능도 저마다 다 다르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실은 어떤 근육이 한쪽 방향으로 기능을 한다면 그 반대 방향으로 기능하는 근육도 반드시 있다는 점이다. 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이 활발하고 세련되었을수록 거기서 비롯되는 운동도 더욱 세련되게 된다는 점도 흥미롭다. 어떤 사람이 보다 조화로운 운동을 성취하기 위해 하는 연습은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조화를 추구하는 연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일치가 아니고 일치 속의 반대이다.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이 반대 방향의 운동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 동물들에게는 자연이 원래부터 운동의 완벽성을 부여했다. 호랑이가 먹이를 향해 내닫거나 다람쥐가 아래 위를 오르내릴 때의 그 우아함은 그런 조화를 얻기 위해 작동하는 그 반대의 힘 때문에 가능하다. 멋지게 작동하는 기계의 복잡한 부속품처럼 혹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톱니바퀴들이 있는 시계처럼 말이다. 시계의 경우 전체 메커니즘이 부드럽게 돌아갈 때에만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의 메커니즘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섬세하다. 인간의 경우에는 이 메커니즘이 출생하기 전에 미리 정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환경 안에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 메커니즘을 창조해내야 한다. 인간의 몸에 있는 근육의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인간은 무슨 동작이든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의 연습이 아니라 운동의 조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조정은 자연이 베푸는 것이 아니다. 조정은 아이들 각자의 정신에 의해 창조되고 성취되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아이는 자신의 운동을 스스로 창조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운동을 완성시켜야 한다. 아이는 이 일에서 창조적 역할을 맡으며 그런 식으로 창조한 것은 일련의 연습을 통해 더욱 발달시킨다. 인간의 운동은 제한적이지도 않고 고착되어 있지도 않으며 인간이 운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신기하다. 일부 동물들의 경우 위로 올라가거나 달리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운동들은 인간이 잘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르거나 달리는 운동 모두를 꽤 잘할 수 있다. 어떤 동물은 땅에 굴을 파는 능력이 탁월하다. 굴을 파는 것은 인간의 특성이 아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 더 깊이 팔 수 있다. 아니, 인간은 모든 운동을 다 할 수 있고 또 다른 동물에 비해 꽤 더 잘할 수 있다. 인간은 이 운동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다재다능이 인간의 한 특징이긴 하지만 거기엔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 인간 자신이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창조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의지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근육 모두를 다 정복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모든 근육은 그곳에 그대로 있다. 인간은 매우 부유한 사람과 비슷하다. 너무 부유한 나머지 자신이 가진 부의 일부밖에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비슷하다. 사람은 어느 부분의 근육을 쓸 것인지를 선택한다. 어떤 사람이 아주 뛰어난 선수라 하더라도 그에게 근육의 특별한 능력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어떤 무용가도 춤을 추는데 적합한 근육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무용가는 반드시 자신의 의지로 그런 근육을 발달시켜야 한다. 무엇을 원하든 사람은 그것을 성취할 근육을 풍부하게 물려받았다. 사람의 정신은 어떠한 발달도 성취해낼 수 있다. 미리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개인의 정신이
적절한 방향만 제시한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동물의 경우에는 같은 종 안에서 행동이 통일되어 있지만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인간의 경우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방법은 다 다르다. 우리 모두 글을 쓴다. 하지만 필적은 다 다르다. 우리 각자는 언제나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는 개인의 운동이 발달한 수준에서 그 개인의 노력을 확인하며 그 개인의 노력은 곧 정신적 삶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운동 자체가 그 사람의 정신적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적 삶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운동이라는 멋진 보물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운동은 정신적 삶의 핵심적인 부분에 이로운 방향으로 발달한다. 만일에 사람이 모든 근육을 다 발달시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일부 발달시킨 그 근육마저도 거친 행위에나 적합할 것이다. 그러기에 사람의 정신적 삶은 그 사람이 선택하는 일의 유형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는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의 정신적 삶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모든 근육을 다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용되는 근육의 수가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질 때에는 정신적 삶이 위험해진다. 만일 사용되는 근육의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전체 삶이 허약해진다. 운동과 놀이가 교육에 도입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 현재 쓰이지 않고 있는 근육이 너무 많다. 정신적 삶이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을 번갈아 하는 지금까지 밟아온 잘못된 길을 계속 따르게 될 것이다. 이 근육들을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현대의 교육의 일부 형식들은 사회생활의 어떤 직접적인 목적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만 운동을 발달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어느 아이는 선생이 되려 하기 때문에 글을 잘 쓸 줄 알아야 하고 다른 아이는 훌륭한 석탄 운반 인부가 되기 위해 삽질을 잘 해야 한다는 식이다. 이런 식의 직접적이고 편협한 훈련은 운동의 목적에 이바지하지 못한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이 정신생활에 필요한 운동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말하자면 정신적 삶의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풍요롭게 가꾸는 것이 운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뇌가 운동을 통한 실현과 별도로 발달할 것이며 따라서 뇌는 운동과 관련 있는 직접적인 기능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된다면 운동이 정신의 지휘를 받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 작동하며 파괴를 부를 것이다. 혁명이 일어나 재앙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운동은 환경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삶에 너무나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달되어야 한다. 이렇듯 사람의 기술이나 직업에서 첫째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일이 아니다. 오늘날엔 원리와 이상이 자기 완성, 자기 실현 쪽으로 지나치게 많이 기울고 있다. 만일 운동의 진정한 목표를 이해하게 된다면 이런 이기적인 생각은 존재할 수 없다. 운동의 진정한 목표는 우주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우리는 운동 철학이라는 것을 가슴에 간직해야 한다. 생명과 무생물을 구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 그러나 생명은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는다. 생명은 언제나 목적을 갖고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운동 없이 정지되어 있을 경우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상하기만 하면 된다. 모든 식물들이 성장하기를 멈추고 식물 안에 운동이 멈춘다고 상상해보라. 그러면 더 이상 열매도 없을 것이고 꽃도 없을 것이다. 대기 중에 독성 물질의 비중이 증가하며 재앙을 부를 것이다. 만일 모든 운동이 멈추거나 새들이 나무에 꼼짝 않고 앉아 있거나 곤충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 가만히 있거나 야생 동물들이 더 이상 정글을 누비지 않거나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헤엄을 치지 않는다면 우리 눈앞에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펼쳐지겠는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동이 멈춰지거나 생명체들이 목적 없이 움직인다면 세상은 아마 카오스가 되고 말 것이다. 자연은 생명체들 모두에게 나름의 유익한 목표를 주고 있다. 각 개체는 정해진 목적이 있는 특별한 운동을 갖고 있다. 세상의 창조는 곧 정해진 목적이 있는 이 모든 활동들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작업이다. 운동이 전혀 없다면 인간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라. 사람의 운동은 그 사람의 지능을 보여준다.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만 운동을 멈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라. 모든 사람이 죽고 말 것이다. 일과 운동은 하나이며 운동의 문제는 사회 문제이다. 운동은 개인의 육체적 단련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만일 전 세계의 모든 인간 사회가 일부 반사 운동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아마 곧 죽고 말 것이다. 그 정도의 에너지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개인들이 복잡하게 결합하며 형성하는 것이 사회이다. 개인은 각자의 개인적 목표를 추구하면서 서로 달리 움직인다. 개인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움직인다. 유익한 목적을 가진 이 운동이 사회의 바탕을 이룬다. 사람과 동물의 행동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사람과 동물의 목적 있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런 행동이 사람과 동물의 실용적인 삶의 핵심이다. 행동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실용적인 생활, 예를 들면 방을 청소하든가 옷을 세탁하는 일 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물론 이런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보다 더 큰 목적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일해야 한다. 사람이 하는 일이 타인들에게 이바지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만일 일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일은 체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모든 일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야 한다. 무용은 아마 가장 개인적인 운동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 무용마저도 청중이 없다면, 이를테면 사회적 또는 초월적 목표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엄청난 노력과 땀을 쏟으며 율동을 다듬는 무용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춤을 춘다. 만약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삶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목적 있는 운동을 하는 그런 우주적인 비전이 제시된다면 우리는 아이들의 노력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